제가 들려드릴 132번째 소설은 황석영의 한시연대기입니다. 황석영에 대해서는 17번째 했던 객지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석영은 민중작가, 민주투사 이런 수식어가 붙을 만한 작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글은 구석구석 따뜻함이 들어있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황석영을 만났거나 그의 인터뷰를 한 번만이라도 보았다면 그가 얼마나 소탈하고 괜찮은 작가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작품이 워낙에 많아요. 한시연대기는 황석영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황석영이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정면으로 다룬 소설은요, 2001년에 출간한 손님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이 한시연대기가 유일합니다. 제 생각에 작가가 직접 겪은 우리나라의 비극은 전쟁 이후에도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마 그걸 써야 한다는 책임이 있었을 겁니다. 한시연대기는 황석영이 29살 때 쓴 소설이에요. 29살의 젊은이가 썼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우울하고 치밀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손님도 나중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중편소설이고요. 시간적 배경은 전쟁 전후인데요. 1960년대까지로 이어집니다. 공간은 평양, 서울 등의 몇 개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영덕. 그는 1911년 평양에서 태어났고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고지식하고 잔깨 부릴 줄 모르는 성격이에요. 평양의과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후 김일성대학으로 학교 명칭이 바뀌면서 김일성대학 의학부 산부인과 교수로 일했어요. 서학준, 서 교수는 한씨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평양 고보에서부터 평양의학전문대학을 거쳐 교토대학까지 함께 다녔고 쭉 친하게 지내왔던 터라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였어요. 그 즈음은 전쟁 준비로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당에서 지정해 새로 부임한 의학부 학장은 겨우 30살 정도인 젊은이였어요. 어디에서 교육받았는지 확실치 않았지만 자기가 정통적인 소련의 내집하라는 것과 모스크바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는 자기보다 10여 년 연상인 교수들을 노골적으로 경멸했습니다. 제국주의적 지식인 근성, 고질적 회색 경략이란 표현을 썼고 교수들을 닦아세웠어요. 의사란 기술 노동자로서 공산혁명을 실현하는 애국 투사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떠들었죠. 1950년 전쟁이 일어났고 대학과 병원은 점점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했고 의대 학생들은 형식적인 수습 과정을 빠르게 마치고는 모두 의무 군간으로 나갔어요. 교수들도 전선으로 계속 보내지고 있었지만 한 씨와 서 교수만 입영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위에서 시키는 대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했고 학생들을 가르쳤을 뿐 당에서 하는 비판회나 강연회, 인민궐기대회 같은 의무적인 정치 행사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빠져왔었어요. 그 분명치 않은 태도 때문에 당에서는 두 사람을 벼르고 있었죠. 게다가 한영덕의 부친은 개신교 목사였어요. 한 목사는 기력이 쇠잔한 몸으로 밤마다 신도들과 밤을 새워 비밀 기도회를 가졌고 이건 사상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죠. 한 씨와 서 교수는 중앙인민병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인민병원은 옛날 평양 도립병원의 새로운 명칭이었습니다. 연이은 폭격과 전염병으로 환자는 늘어갔고 두 사람은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며 환자를 돌보았어요. 의약품도 제대로 없고 의료기구조차 거의 없었으나 환자는 1000여 명에 달했고 그들을 진료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어요. 중태인 환자는 그냥 방치되어 죽었고 치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 교수는 남으로 도망을 쳐 군의관으로 입대하자고 말했어요. 그러나 한 씨는 거절했습니다. 어느 편이든 전쟁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신분 보장이나 바라는 짓은 할 수 없어서였어요. 국군이 38선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시간에 한 씨는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어가는 어린 소녀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관통상을 입은 경무원을 치료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한영덕은 관통상보다 소녀의 목숨이 더 급했고 끝까지 수술하다가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재판이고 뭐고 없이 즉결 심판을 받았고 민간인들과 함께 끌려나가 한꺼번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이 좋아 죽지 않았고 시체 더미에 파묻혀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아버지 한 목사는 체포되어 이미 처형당한 상태였어요. 겨울이 되었고 사람들은 집을 떠나 남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노모와 아내, 자녀를 데리고 피난길에 나섰지만 쇠약한 노모가 얼마 못 가 지쳐 쓰러질 것이 걱정되었어요. 그는 이 전쟁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고 먼저 가서 상황을 보기로 하고 혼자 떠났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 휴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40을 넘어가는 한 씨는 남쪽에 눌러살게 되었어요. 후배가 하는 대구의 개인병원에서 시간 의사로 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포로 수용소를 자주 기웃거렸어요. 18살 먹은 아들을 누군가 부산으로 오는 포로 수송 열차에서 본 것 같다는 말을 했고 아들을 찾으려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검문에 걸려 조사를 받았어요. 북쪽에서의 그의 기록은 남쪽에서 판단할 때 불온하기 그지없었죠. 1년 동안 불온분자 심사라는 고초를 겪은 후 간신히 놓여놨고 서울 변두리에 사는 누이 동생 한영숙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영숙은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가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3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재봉일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었죠. 그녀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남쪽에서 외롭고 불안했던 터에 만난 피부치 오빠를 없는 살림이지만 살뜰히 보살폈어요. 한 씨는 취직이 잘 안 되었는데 그건 그가 주변머리가 없고 고지식한 탓도 있었지만 대구 경찰서에 드나들며 취조를 받았던 전력도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박가와 김가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가는 평양의 치과에서 기공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서울 수복 직후 어수선한 시기에 외과병원을 개업했어요. 그동안 의학 관련 서적을 읽고 남의 어깨너머로 임사한 경험도 있어서 전쟁통에는 그럭저럭 써먹을 수 있었고 곧바로 병원을 차린 거였죠. 김가는 개인병원에서 약제사 겸 사환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박가와 뜻이 맞아서 같이 개업을 했습니다. 전쟁통의 병원은 잘 되었지만 전쟁이 끝나자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왔고 무면허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면허증을 구해야 했고 그때 한 씨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이 동업을 제안했고 한 씨는 망설여졌지만 영숙의 고생을 그냥 볼 수 없었으므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평양의전과 교토의대 출신인 오빠가 돌팔이들이 방패막이로 나서게 된 게 한없이 슬펐습니다. 당시는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신의 섭리였는지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외국 병사들을 상대하는 여자들이 낙태가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절망감이 만연된 도시에는 향락적인 분위기가 휩쓸고 있었으며 젊은이들과 양갓집 여자들도 낙태를 했어요. 국가에서는 인적 자원이 필요했으므로 낙태를 법으로 금지했고 비밀리에 행해지는 낙태 수술은 실비의 몇 배씩 받을 수 있었어요. 박가는 지금이 한미천 긁어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한 씨는 거절했어요. 법적으로 지탄받는 일은 못하겠다는 거였고 박가는 그를 비웃었어요. 그러던 중 박가는 한 씨가 위험하다고 반대하던 여자의 낙태 수술을 감행했고 일이 잘못되었으나 책임을 다 면허증의 주인인 한 씨에게 밀었습니다. 한 씨는 그 즈음 윤미경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다방의 마담으로 있는 여자로 박가가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윤미경은 한 씨를 이해해주는 여자였고 외로웠던 한 씨도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서 교수가 참석했어요. 그는 남쪽으로 내려온 후 군의관으로 입대했고 지금은 육군 수도병원의 영관급 군의관으로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평양 의전 친구들이 많이 모였고 그들은 남쪽에 있는 동창들끼리 모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의대 졸업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박가는 괜히 그곳에 와서 기웃거렸어요. 동창들은 한 씨와 동업하는 박가가 몇 해 졸업생인지 궁금해했고 둘러대거나 거짓말 못하는 한 씨는 그를 거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일로 박가는 창피함을 느꼈고 한 씨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박가와 김가는 결국 무면허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들은 그게 다 한 씨 고발 때문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보부에 한 씨에 관한 정보를 은밀히 알렸습니다. 한 씨는 바로 체포되었어요. 그때 윤미경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한 씨가 북의 지령으로 남쪽에 내려와 동조자 포섭을 하였고 의전 동창회에서 동창 의사들을 포섭했다는 제목이었어요. 그동안 북한 방송을 계속 청취해왔으며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다닌 것도 간첩 활동을 하려는 의도였다는 게 고발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무지막지한 고문을 받았어요.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접으로 거의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논리가 없는 세상이었고 갖다 붙이면 다 간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씨의 거부나 항변은 전혀 힘이 없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후유증은 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들판 가운데를 가르고 흘러가던 강물이 표면이 일시에 얼어버리는 듯 멎었다. 정치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개인적인 소망마저 얼어붙은 물속 깊이 가라앉아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며 한없는 겨울잠에 들어갔고 망각이 그 위에 두터운 층을 이루면서 쌓여갔다. 한영숙은 오빠의 구명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었어요. 법원에 진정서를 올리려고 평양의전 동창들이 서명을 받으려 했지만 괜한 불똥이 튈까봐 다들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서 교수와 또 한 명이 동창과 한영숙 세 사람이 서명으로 진정서를 올렸지만 중도에서 탈락되었는지 감감소식이었어요. 재판은 자꾸 연기되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했어도 뚜렷한 증거나 무엇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검사 측에서는 수개월씩 고문하고 가두어두었던 자를 무죄로 내보낼 수는 없어서 뭔가 죄를 씌워야 했으므로 한 씨를 의료법으로 입건했습니다. 그건 박 씨가 망쳐놓은 낙태수술이 책임 같은 거였어요. 한 씨는 1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윤미경과 살았어요. 그 사이 딸 혜자가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이미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몸은 만신창이로 망가져 있었고 정신적인 후유증도 그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했어요. 한동안 포금을 했습니다. 이후 실업고등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점을 했었지만 수완이 없어서 망해버렸어요. 학교 서무과 직원에게서 학용품 납품의 특혜를 얻는 대신 무슨 금전상의 보증을 섰는데 그쪽의 채무를 한 씨가 걸머지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 뒤 2, 3년간 친구들 병원을 돌아다니며 시간제 의사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 호련히 집을 나갔고 소식을 끊었습니다. 이후 한 씨는 미션계통의 지방대학 기숙사에서 관리인 노릇도 했었고 딸 혜자가 한영숙과 찾아가 몇 번 만났으나 어느 날 다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한 씨는 늙고 병들어 어느 동네로 스며들었어요. 낡고 비좁은 적산 가옥에 4세대나 살고 있는 집의 그늘진 북향 구석에 새를 들었습니다. 한 씨는 백발의 머리를 뒤로 가지런히 넘겼고 낡았으나 노인답지 않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어두워 보였고 세간살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불면증 때문에 한밤중에도 동네의 골목을 배회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누가 말이라도 붙이면 의심스럽게 상대방을 쏘아보다가 뭐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적산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한 씨를 동정하는 이도 있었고 그의 이력을 모르니까 그의 과거를 추측도 했습니다. 한 씨는 갖고 있던 돈을 일수꾼에게 맡겨 이자를 받아 살았고 원금이 떨어지자 동네 장의사에서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씨는 계단에서 굴렀고 회복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번에도 가능성이 반반일 정도로 늦었다고 말했어요. 적산가옥 사람들은 혼수 상태에 빠진 한 씨를 무력하게 바라보며 자신들이 죽는 사람을 놓고 너무 야박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들을 위안했습니다. 그들은 한 씨의 물건 중에서 고급으로 보이는 가죽 가방을 발견했어요. 그 가방에서 나온 수첩 속에 주소가 3개 있었고 거기에 전보를 쳤습니다. 이틀 후 컴컴할 무렵에 전보를 받은 한영숙과 서 교수가 도착했어요. 그날 밤 한 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 혜자가 왔어요. 그들은 한 씨 옆에서 밤을 새웠고 두런두런 생전의 한 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별의 밤은 무척이나 긴 것 같았습니다. 혜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시름시름 앓거나 어쩌다 포금을 하던 키 큰 남자라는 정도만 기억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난 후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지방대학 기숙사 관리인 노릇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모 한영숙과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2번째는 혼자 가서 만났고 3번째 갔을 때는 떠난 후였습니다. 이후에는 아무 연결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받은 전보가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전보를 받고 울음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시대를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새벽의 냉기 때문에 깜빡 들었던 잠에서 깬 혜자는 서 교수와 고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그 집을 나왔어요. 고별식은 끝났고 이제 아버지는 망령마저 떠돌 수 없도록 땅속 깊이 묻힐 것이었죠. 그녀는 아버지 매장에 관한 기억을 갖고 싶지 않아서
미리 떠나기로 했습니다. 집 앞 대문에는 상가를 알리는 붉은 종이 호롱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말할 수 없이 쓸쓸하고 허무하고 화도 나는 이 이야기는 그리 오래지 않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서 평범한 한 인간이 당한 철저한 유린,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거대한 이념과 정치적 물결 속에서 한국의 평민들은 많이 휩쓸려 다녔어요. 논리가 통하지 않던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이었고요. 그조차 정부는 온전히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로부터 70년, 80년을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계속 아닐까 합니다. 이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이념, 그럼에도 툭하면 튀어나오는 이념 논쟁을 정쟁화시키는 비상식적인 상황. 우리는 언제까지 빨갱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광장의 이명훈, 한시연대기의 한영덕, 이들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